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북한 문제 전문가로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뭐 그동안 여러 번 이 사람 그리고 또 이분이 속해 있는 재단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해리 제이 카지아니스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굉장히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일로 글을 써서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교육을 다시 받으면서 이렇게 외교 분야,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평화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됐습니다만 백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고, 놀림뿐만이 아니라 미국 학교에서 7학년 때부터 특히 이제 조라는 그런 학생이 중심이 돼서 매도 엄청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라는 곳에서 본인이 이제 이끌고 있고, 또 이곳에서 National Interest라는 잡지를 발간을 하고, 무엇보다 팍스에 자주 출연을 합니다. 팍스 TV에서 이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북한과의 핵 협상하는 것을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은 팍스 뉴스에 굉장히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위험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 내용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장 한반도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도됐었던 것은 역시 한반도 문제를 평소에 자주 전하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어떻게 머세디스 벤츠라든가 롤스로이스 같은 비싸도 이만저만 비싼 자동차가 아닌 모든 방탄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100만 달러 훨씬 넘는 이런 자동차들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중국에서 도착을 해서, 물론 자동차가 담겨 있는 컨테이너는 전부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한 30일 있다가 오사카로 갔고 부산에 갔고, 부산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미스테리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 좀 머물다가 또 나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러시아 쪽으로 가서 러시아에서 고려 항공을 타고 이 같은 자동차들이 북한으로 운반이 됐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타기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를 만나러 가는 장소에도 이런 자동차를 타고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서 이제 이 같은 자동차들이 북한에 배달이 될 때 두영 쇼핑이라는 그런 이제 쇼핑 컴퍼니도 있었고, 한국의 한 트레이드, AIP 코리아, 이런 한국의 에이전시도 뭔가 연관이 됐다 하는 건 이제 추가 보도가 나오겠죠. 이 모든 것들을 뉴욕타임스는 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y라는 비영리 그룹, 워싱턴에 있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쭉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나온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과연 러시아인이 쇼핑 컴퍼니를 통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아주 비싼 자동차 같은 것을 줄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자동차가 처음에 팔 때부터 누구에게 파는가 하는 것이 세탁이 되는 거죠. 돈 세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갔는데, 과연 자동차만 가는 것인가? 그 밖에 많은, 심지어는 핵물질로 쓰여질 수 있는 것들도 외부로부터 북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전문가들은 봤던 것이고요. 그 말씀드린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8월 2일부터 3주일 동안 하죠. 25일까지 한미합동구 군사훈련이 있는데, 이 군사훈련을 한다면은 우리도 핵 테스트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뭔가 또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게 다시 싱가포르 회담 이전의 Fire and Fury,
분노 뭐 이런 뭔가를 또 유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디스트로이라고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무튼 그때로 다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 씨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해리 카지아니스 씨는 굉장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접근을 칭찬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뭐 인용을 하기도 했고 한국의 진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갑자기 오늘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잡지에 대해서도 전해드렸고 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 해리 카지아니스 씨는 2016년도 대통령 선거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보수적인 테드 크루즈라는 지금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죠. 티파리가 강하게 지지를 해서 이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 선거에서 겨루다가 뭐 두 사람이 겨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딱 보여주면서 내 와이프가 더 예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캠페인에서 일을 했었고요. 해리 카지아니스 씨가 또 헤리티지 재단 하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띵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일했었고 또 디플레맷이라는 잡지의 도쿄에서 편집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과 지킨 약속을 어긴다고 믿는 것 같다. 이게 카지아니스 씨의 현재의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인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수도 있다. 작은 오해에 의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하는 거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은 동맹이라는 말은 빼고 뭐 조금 뭐 군사훈련 자체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볼 때에 지난해보다는 규모를 좀 줄였다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절대로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뭐 월게임을 중단한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요. 그런 발표를 해서 모두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판문점에서 얼마 전에 다시 만났을 때도 북한의 외무상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는 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는 군사훈련을 한다? 이건 약속을 어긴다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리 카지아니스 씨가 볼 때는 본인이 백악관이나 한국의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탑픽에 올라와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게임을 전쟁게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의 미국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난 직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들이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월게임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고 엑서사이즈, 훈련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걸 구태여 북한이 볼 때 기분 나쁘다. 북한이 도발로 느낀다. 월게임이 뭐냐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월게임을 전쟁 게임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진보가 맞다. 그거 월게임 맞지 뭘 그래 라고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1년도 더 시간이 흐른 시점에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오는 겁니다. 말을 해놨던 그것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기한으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정도 뉘앙스였는데 북한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북한이 도발로 생각할 수 있는 월게임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직후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동결이 됐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이에 아주 컸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같은 것은 규모가 줄여지거나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지거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는 하죠. 뭔가 뭐 동맹이라는 말을 빼고 오히려 만일의 사태에 물론 그 만일의 사태라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도발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때 한국이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가 전시 그 작전 그 통제권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식으로 이번에 그 훈련을 이름을 뭐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하는 거잖아요. 어쨌건 그 당시에 싱가포르 때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그 발언을 북한에서는 합동 군사 훈련은 동결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뭐 동결을 해버렸고 이름도 바꿔버렸고 없애버리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북한과 미국의 그 어떠한 그 핵 협상이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정상회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훈련을 할 수도 있지. 이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북한의 입장은 싱가포르, 하노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8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다시 중단해 줄 것으로 믿었거나 기대를 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일까지는 아직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트윗으로 이번에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중단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또 지금 미국과 뭐 언제 만나고 뭐 이런 날짜를 주고 계속 그 외교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미국의 국내 사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24일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의회에 나가서 그 러시아와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새로 증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북 대화는 뭐 별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그 해리 그 카지아니스 씨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이티스트고요. 북한은 때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한국은 끼지 말아라 하는 형태의 발표를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무역 마찰 과거사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쿄를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도쿄가 한반도의 평화 추세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일본이 아무리 일본 전체가 다 지금 희생을 해도 과거에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고통을 주고 또 많은 그 손해를 입힌 것을 못 갚는다. 지금 일본이 전체를 희생을 해도 이런 정도로 지금 북한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은 뭐 심지어는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일본에서 이제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시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됐으니까요. 참의원 선거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 공유 같은 것도 그 희생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이 한국에 뭐 징용 판결 헌법재판소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속 아주 그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휴대폰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그런 그 물질들을 수출하는 것을 그 계속 규제를 한다면 한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일단 그 선거가 끝났으니까
역시 다음 주 24일과 25일 WTO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WTO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일본과 한국의 그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데, 일본이 일단은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일본의 보수를 만족을 시켜서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 규제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본인이 그 자리를 위치를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느슨해질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그 세계 그 무역기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중재를 그 해달라고 하는데, 뭐 양쪽에서 다 그 원하면 해주겠다. 일본의 아베 신조도 원한다면 해주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인물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중재라는, 정확하게 그 중재라는 그 단어를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WTO 내지는 한국과 일본이 그 해야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70대의 한국 분이, 아버지가 뭐 징용에 끌려가셨던 분이라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자살을 했고, 또 일본의 외무장관은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를 소환을 했고, 아직까지는 그 양측에서 서로 버티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일본을 비난했다 하는 내용 전해지고 있고요. 요즘 미국에서는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한 문제, 한일 분쟁,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아시아의 그 번영, 수십 년 동안 쫙 그 올라갔었던, 그것도 이제 한가운데는 미국이 있죠.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아시아의 번영과 균형이 이루어져 왔는데, 요즘은 그 미국이 돈 더 드니까 뭐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나 뭐 이런 식으로 무역 협상을 하려고 하고, 중국과도 무역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서 뭔가를 수입하기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일본은 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을 그대로 받아가서 국가안보 이유다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나 또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에 휴대폰 쓰이는 물질들에 대한 수출을 규제를 하고 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뭐 없는 듯 보이고, 있어도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전처럼 어떤 지도자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지금까지 계속 번영하고 균형이 잡혔었던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빅토리아 김 그 서울 특파원이 이번 주에 보냈던 이 기사는 사실 이 정도 길이의 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그 백령도에서 또 북한도 뭐 10번 이상 방문을 해서 새를 관찰하는, 그 볼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를 쭉 쳐다보고 하는 것이 미국을 포함해서 뭐 요즘 그 세계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취미 생활은 취미 생활인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까지 막 가게 되니까 비싼 취미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이분이 1998년부터인가요? 살고 계시는 분인데, 영국 분이에요. 자연보호 과학자인데 98년부터 한국에 사셨군요. 그 니얼 그 모레스라는 분이 백령도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의 여러 새를 그 관찰을 하면서, 뭐 다른 외국 사람들도 이제 같이 관광을 하고 하면서 북한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가? 새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분이 56세인데 20년 이상 한국에서 새, 철새,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 백령도를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남한과 그 북한이 분단됐지만 새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백령도 하면 한국에서 최고 그 북단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날아가면 갈매기는 북한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과 같은 나라는 그 여러 가지가 완전히 그 고립돼 있고 하는데, 이런 나라의 새들, 습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답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에도 뭐 처음에 시작이야 그랬겠어요. 새로 시작을 했겠죠. 하는 것을 보도를 했는데 2014년부터 북한을 가기 시작했고요. 봄부터 쌍안경 큰 카메라를 갖고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북한을 스파잉하는 것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류 관찰이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도 알게 됐고 그 기금 같은 것은 유엔이라든가 독일에 있는 그 재단이요. 철새와 서식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두만강 인근 하면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의 그 자연 보호주의자들은 뭔가를 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요, 그 니알 모레스 씨라는 분도 6일 동안 수많은 새를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최근에도 관찰을 했는데 한 110종류 정도 그 가운데서 10종류는 멸종 위기인 새들이 북한에 있더라. 처음에 그 북한에 갈 때는요, 북한이 그 당시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제 2번이나 했다. 이런 것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 이분들의 관심은 새에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와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점점 북한을 다니다 보니까 북한도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에 의존하고 식량 공급이 원활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연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모레스 씨는 어떻게 새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원래 어렸을 때 청각 장애로 태어나서 4살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소리를 들은 것이 자동차 소리. 며칠 밤 그 어두운 그런 곳에서 소음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어떤 천사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게 기러기 소리였다는 거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조류 관찰을 하게 됐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그 중국이라든가 그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새들을 보고 소리를 듣고 또 여러 그 새를 관찰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그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이분이 그 벌즈 코리아라고 해서 그 부산 쪽에서 살면서 작은 그 비영리 단체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북한에 가서 북한 새를 보겠다 했을 때 멤버의 3분의 1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하면서 시위하고 이 벌즈 코리아라는 그 비영리 재단에서 빠져나갔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분이 그 일을 2014년부터 계속 그 해오신 거죠. 그래서 왜 예를 들면 그 만다린 덕 하면 원앙새잖아요. 부부가 아주 그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것 해서 분리보다는 뭐 뭔가 서로 연결되는 거다 등등 해서 이제 한국의 새는 90% 정도가 철새라고 알려주고 있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북한을 다니면서 새를 관찰하고 북한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평양과 시골이 얼마나 다른가. 시골은 정말 1950년대 이후 별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요. 새와 북한의 습지대 보호 이게 북한을 세계에 알리게 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가 싶지만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더 가서 북한의 뭐 기러기 철새를 보고 습지대를 보고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밖에 나와서 북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자체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많은 뭐 다른 그 국제 커뮤니티 기구에서 이제 그 도움도 주고 있고요. 이런 그 새를 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태 관광 뭐 이렇게 점점 더 퍼져서 나진이라든가 그 상하이라든가 홍콩에서 오는 그런 그 사람들과 함께 북한의 새를 보고 나진 지역에서 북한 한가운데서 해서 이제 점점 북한의 문을 연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은 그 어떤 부분은 그 한국에서 미국 뉴스가 먼저 전해지면은 다시 뒤에 받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아주 지각입니다.
그 소설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저는 못 읽어봤는데 2015년도에 발간됐네요. 해질 무렵 한국에서는 황석영 씨가 쓴 이 작가 황석영 씨를 소설가 황석영 씨를 한국에서는 그 북한과 연관해서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반대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책이 미국 영어로 At Dusk 해질 무렵이잖아요. At Dusk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돼서 여러 매체에서 이제 뭐 황석영 씨와 직접 인터뷰를 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읽은 그 비평가 얘기를 요즘은 좀 듣고 있고요. 해서 사우스 코리아를 여러 렌즈에서 보여주는데 터칭 스토리다. 미국 사람들이 터칭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좀 감동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와 닿는다. 한국을 이해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NPR 방송이 이번 주에 이 해질 무렵에 대해서 그 평을 했는데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한국의 그 약한 부분을 썼기 때문에 예전에 읽으셨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를 해보시자면은 박민우라는 60대의 유명한 건축가라고 하죠. 아주 가난하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싸우기도 했고 하는데 교육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본인이 이제 건축가가 되고 외교관 그 딸과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첫사랑인 차수나 그 뭐와 연결이 돼서 자신의 이제는 뭐 60대니까요. 나의 인생을 그 점검을 하게 된다. 수나와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그 차수나라는 첫사랑의 인생도 조금 바꾸고 그리고 이제 번역은 그 소라 김 러셀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젊은 여성이 또 등장을 하는데 정우희라는 20대의 연극 연출을 하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역시 그 정우희도 수나 씨의 차수나 씨의 메시지를 믿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이게 바로 이제 그 정규직이 못 되고 일상직으로 젊은이들이 일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미국에서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그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뭐 이게 젊은이에게도 속하고 민우 주인공 같은 경우 건축가의 주인공에도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해서 이제 본인이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가 되긴 했는데 과거에도 그 세멘트 빌딩 단 몇 개가 있었다면 그 쇼핑 지역 지금은 더 완전히 그 블록화돼서 멀리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보면은 밥을 짓는 그런 쿠킹하는 연기가 없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저희 동네에 저녁에 이렇게 그 연기 나고 밥 냄새 나고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뭐 또 모르고 막 놀다가 너무 늦어서 엄마한테 야단 맞지 않을까 하고 집 앞에 오기는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럴 때 더 이제 연기가 나고 밥 냄새가 나면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엄마는 날 찾으러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 밥을 짓는 쿠킹 연기도 없어지는 정도로 변했다. 탄고구마는 아마 영어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TANGOUMA 탄고구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해서 어찌 보면은 그 현실주의 같은 것도 표현을 했다고 하고 그 가난에서 빠져나오려고는 하는데 옵션이 참 없었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등장을 해서 뭐 몇 개월 동안 불면증이었는데 오래된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니고 누워 있다가 컴퓨터 앞에 쓰고 뭐 머리칼이 다 부서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요.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교육을 받아서 잘 지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을 잃어버렸다던가 또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황석영 그 소설가가 결국은 이런 것을 증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내지는 진실을 말하는데 최선의 도구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이 책도
그 한강의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 이후에 맨 부커상을 받는가 해서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뭐 아시아 다른 곳에서 여러 상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맨 부커상의 이제 최종 후보에는 못 올라갔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베지테리안 이후에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그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그 신경숙 씨 작가의 소설, 그 어머니 같은 소설은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뭐 그게 크게 뭐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더란가 아니면 뭐 한강의 베지테리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아이 뭐 그냥 뭐 그러네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미국식 소설을 쭉 읽는 것과 다르니까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 주에 그 아마 포브스 에이시아판의 그 커버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화장품 회사 그 GP 클럽 CEO인 김정웅 씨요. 이분에 대해서 그 포브스가 물론 아시아판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인터넷으로는 다 공유가 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읽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비디오 게임 스토어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K-팝과 K-뷰티 때문에 더 뜰 수 있었는가? 마스크를 1년에 20억 개를 팔 수 있었는가?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다린도 배웠어야지 됐고요. 중국 사람의 물건 사는 습관을 오래 연구를 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중국 사람들 본인의 이 화장품을 특히 마스크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국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가 말하자면 그 전형적인 그 기업인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이 같은 전형적인 기업인 스토리를 뭐 포브스 같은 데서도 발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완전히 그 한국에서 볼 때 외국인처럼 생긴 외국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는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좀 다른 얼굴, 에이시안 얼굴, 또 백인이 아닌 얼굴, 이런 얼굴들의 스토리가 훨씬 그 주목을 받는 거죠. 새로운 억만장자 그룹에서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할 때도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